그래서 제가 이제 네 분을 이제 소개하겠는데요. 네 분 우선 그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선임 연구위원이시고요. 그리고 권영경 민주평통의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만 농림부 국장님, 그리고 최장호 KF 팀장님, 네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진교 KF 대외경제정책연구회 선임연구위원을 모시면서 우리가 한번 토론 겸 제가 드린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라고 합니다. 이주관 박사님 발표 또 김용현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국제무역이나 통상 쪽에서 거대한 이 담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농업과도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면은 WTO 체제의 약화. 그 얘기는 우리가 향후에 이제 농업계 입장에서 볼 때는 늘 이제 시장 개방이 항상 우려되는 그런 하나의 이슈였는데 WTO 체제가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이렇게 약화되면서 특별한 어떤 의사결정이나 시장 개방과 관련한 어떤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농업계에서는 WTO에 기원한 어떤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고 반대로 WTO 체제가 약화되면 사실상은 힘 있는 강자들 게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쌍방의 어떤 무역 협정이나 또는 복수국 간 무역 협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자 쪽의 시장 개방 압력은 조금 완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복수국 간 다자보다는 좀 작지만 뭐 한 십수개여 되는 그런 국가들끼리의 어떤 시장 개방 쪽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거고 그 아주 대표적인 예가 CPTPP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CPTPP 가입이 사실상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농업계도 관심을 갖고 좀 예의주시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그 큰 흐름으로 볼 때는 이제 디지털 서비스와 세계 무역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디지털 형태의 무역 협정도 만들어질 거고 계속해서 디지털 사회 또는 디지털 경제로가 빠른 전환이 이루어질 텐데요. 농업계에서는 지금 디지털과 관련해서 주로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어떤 정밀 농업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늘 이렇게 어떤 생산하는 쪽에만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결국 생산된 농산물들이 적절하게 요소에 필요로 하는 곳에 유통이 되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소비돼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소비지에서의 농산물 구매 의향은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생산자한테까지 전달될 것인지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디지털 또는 인터넷이나 무선 형태의 다양한 그 서비스나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하게 생산 쪽이 아니라 생산된 농산물들이 실제 소비지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유통뿐만 아니고 또 실제 소비지에서의 어떤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이나 어떤 취향의 변화들이 실시간 내지는 뭐 적극적으로 생산 쪽에 반영되는 것이 결국은 생산, 유통, 소비까지 연결되는 전체의 어떤 디지털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걸 위해서 도대체 농업계, 예를 들면 이제 농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기 힘들려면 농민 단체나 또는 농업 어떤 그과 관련되는 예를 들면 농협도 될 수 있겠죠. 그런 쪽의 어떤 그룹들은 과연 그러한 시대에 맞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실 기후변화라는 게 굉장히 엄청난 큰 충격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농업 부분, 특히 이제 축산 부분은 특히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 상당한 형태의 어떤 압박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농업 생산에 있어서도
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갖다가 낮추는 형태의 어떤 새로운 방식이 또 도입도 필요하고 다양한 형태의 노력도 필요하는데 그 부분은 전 뭐 열심히 잘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여기서 얘기가 되지 않은 것들은 저는 기후변화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러니까 아열대 지역이 점차 확산된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과거에 이제 주산단지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어떤 대응도 동시에 마련돼야 될 것이다. 단순하게 탄소 저감 그리고 또 그 축산과 또는 경종작물의 자원 순환 그 계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산지 자체의 그냥 형태가 분포가 확 일시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FTA 관련 무슨 보완 대책도 열대 상품은 사실상 빠져 있거든요. 이 그 대책을 만들 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대부분 품목이었는데 이제 점차 기후가 열대 또는 아열대화 된다면은 그를 재배하는 생산 농가들이 실제 생기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쪽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일단 이제 제 토론은 여기서 일단 1라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저희들이 이제 주문한 시간이 이제 5분이라 맞춰주시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권영경 민주평통의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굉장히 좋은 토론회 장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김영윤 회장님의 그 발제에 대한 토론 위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도 상당히 저하고 김영윤 회장님의 가치관과 생각은 거의 100%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보완적 차원의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이 김영윤 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남북경협 분야와 북한경제연구 이제 거의 뭐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제 지난 세월 한반도 문제를 지켜봤는데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발제자께서 이 동서독 독일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왜 독일 분담국 모델에 왜 반도 안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이러한 가장 진성적인 이념 대결의 모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저는 요즘 많이 이제 의문시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깊이 더 다른 측면에서 성찰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핵심은 뭐냐면 정전 체제라고 하는 상당히 이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의 분단국 모델, 남북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90년도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탈냉전 시대로 진입할 때 우리가 이 문제부터 그 당시, 그러니까 요즘 많이 얘기하는 종전선언이니 이런 것들을 왜 그 당시 먼저 적극적으로 정전 체제를 타파하는데 좀 남북 간 지도자들이 역점을 두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북한이 도덕적이거나 여러 문제에서 잘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고 북한 입장에서는 또 자기들 안보에 위협 의식을 갖다 보니까 지난 30년 세월 동안 핵 능력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이제 역점을 두게 되고 그 결과 오늘날 와서 보면 오히려 이 80년대나 70년대보다도 더 아주 악성화된 정전체제 모델화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 요즘 보면은 꼭 메비우스의 띠 매듭을 푸는 문제 같아요. 이 지금의 우리 한반도 문제와 또 남북관계 문제를 통일 문제를 푸는 게
그래서 저는 좀 발상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며칠 전에 좀 이 미국의 관료 출신으로는 좀 굉장히 진보적인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존 메릴이라고 하는 전 미 국무부의 동북아 분석실장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남북 관계는 한미 동맹의 하위 변수로 이게 구속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국 정부가 할 게 없다라는 거를 이해는 한다. 그렇지만 봐라, 지금 미국은 미중 패권 다툼에 집중해 있고 사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실제 바이든 정부의 지금 대북 정책이 오바마 정부의 두 번째 버전이다. 비나인 폴리시의 두 번째 버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문가들이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다. 너희들 문제가 아니냐라는 뼈아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너희들 문제라는 건 뭐냐? 우리가 길을 쓰고 그만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정말 실제적인 안을 가지고 이 메비우스의 띠를 풀어야 된다라고 이제 여겨지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동아시아에 지금 지정학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를 지금 옥죄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지정학적 갈등을 여기에 이 관련돼 있는 국가들 간의 지정학적 경제협력 네트워크로 푸는 거는 어떨까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럼 지정학적 경제협력 네트워크가 바로 우리 발제자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들입니다. 이 동북아의 물류망을 구축하는 문제, 또 나아가서는 사실 곧 지금 올해 참 희한하게도 이 점점점 기후변화가 심각해진과 더불어서 수에즈 운하 사태도 우리가 이제 사실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북극 항로 시대가 지금 열린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2, 3년 전만 해도 이게 곧 오나라고 생각했는데 2, 3년 안에 오히려 가시화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반도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지경학적 위상은 우리 민족에게 또 다른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국제사회가 수에즈 운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어떤 하나의 의존되는 물류망 갖고는 안 되라는 거를.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시해서 풀어가는 것이 어떠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 첫 번째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미중 간 디커플링 때문에 가치사슬 체계를 재편하고 공공망을 재편하려고 이제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편의 기회를 잡아서 바로 이거를 북한을 이 새로 재편되는 공공망 질서에 편입하는 안을 좀 갖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뚫어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을 어떤 식으로 편입시킬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엊그제 이 중국으로부터 요소수 사태를 겪었는데, 이런 문제 바로 북한에 500여 가지로 매장되어 있다는 광물 자원, 이걸 갖고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그네사이트 세계 2위입니다. 지금 조만간 중국이 마그네슘 가지고 지금 자동차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이거를 수단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북한이 이거를 풍부하게 갖고 있고 나아가서는 히토리오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미국도 절실히 요구하는 광물 자원들이고 해서 사실 이런 거 갖고 우리가 뚫자라는 거고요. 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좀 그런데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북한이 7월 달에 이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자기들도 하겠다라고 자발적인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 SDG라는 이 이름 하에. 그러면 이거를 또 적극 활용해서 이제 남북한 관계도 우리가 지금 원조를 하는 나라입니다. 나크 이 클럽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예 그러면 이 클럽의 수혜국으로 북한을 만드는
그러니까 개발협력 파트너십 국가로 만드는 이런 안을 가지고 이 부분을 풀어나가는 이런 그 해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미중 간 파워 게임 속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가 지금 길을 잃고 있는데요. 이 길을 잃고 있는 속에서 우리가 이 마치 큰형님들 싸움에서 우리가 할 게 뭐 있는가라고 하는 좌절감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이 장벽을 헤쳐 나가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장호입니다. 저는 오늘 김영윤 회장님께서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김영윤 회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제 언급되지 않은 것이 코로나 부분입니다. 이 코로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생각보다 이제 북한이 코로나로 인해서 겪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펴고 있지만 북한은 이제 제로 코로나를 하면서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데 그 생각보다 그 수위가 굉장히 심하고 경제적인 악영향이 커서 지금 현재 이제 북한에게 협력을 제안을 해도 북한이 그걸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3월에 올해 3월에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이제 외교 관계가 단절이 되고 말레이시아의 외교관들이 이제 북한으로 송환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3월에 베이징에 입국한 이래로 지금까지 북한에 귀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재 중국 대사인 류진진 중국 대사가 북한에 있는 중국 대사인데요. 2020년 작년 3월에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국인 중국으로 귀국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귀국을 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의 신임 대사도 북한에 귀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고요. 또 북한 노동신문을 보면 미세먼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된다. 눈이 내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외출하지 말라.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북한의 대외 무역도 2020년 1월부터 대폭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됐고 2020년 10월부터는 사실상 무역까지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병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북한의 의료 시스템이나 경제력 자체가 코로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일체 대외 협력을 제한하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게 협력을 하자, 물류를 연결하자라고 해도 지금 북한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우리 남한에 있는 학계가 북한의 코로나 극복 방안, 코로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전혀 연구가 되지 않고 있고 북한 자체도 출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어떤 대외 협력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우리 남한에서는 그런 일반적으로는 북한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도 거부하고 있고 중국의 시노백신도 거부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뭐 쉽게 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게 이제 배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일종의 이제 약간 혐오성으로 북한을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받은 다음에 6개월 뒤에 또 백신을 받아야 되고 백신을 받더라도 국경을 열면 다시 코로나가 퍼지고 이 코로나 환자를 산소호흡기나 치료제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고 PCR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도 충분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북한이 답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국경을 계속 봉쇄하고 대외 협력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1, 2년 안에 연말 안에 해결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고 있지만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투기 국가 중 하나이고 현 국면이 2년 이상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나름의 코로나 극복 방안, 지원 방안, 의료 체계에 대한 충분한
북한이 수용하고 할 수 있고 북한의 경제력으로 지속 가능하고 비핵화 문제와 연결되지 않으면서 그걸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북한에게 대외 협력을 중단하는 것이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김영은 박사님의 발표 중에 논의되지 않은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했고요. 김영은 박사님의 답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상만 국장님 부탁하겠습니다. 예,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 이상만입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세종에서 이제 서울로 오는 KTX를 타고 왔는데요. 오늘 이제 전체의 주제가 거대한 변화, 그 충격과 농업농촌의 담대한 대응인데요. 여기서 형용사들을 빼고 키워드만 남기면 변화와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어떻게 우리가 잘 대응할 거냐. 과거에는 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그 우리의 대응 속도 많이 중요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세종에서 KTX를 타고 SRT를 탔습니다만 서울을 오고 있는데 오는 중간에 한 30분쯤 지나서 오늘 회의 주최하시는 분께 만약에 전화가 와서 회의 장소가 서울이 아니고 부산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빠른 기차를 타면 탈수록 제가 오히려 더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 차를 빨리 내려서 또 거꾸로 가는 차를 또 타야 되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의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빨리 대응할 거냐. 뭐 FTA를 중국하고 한다, 미국하고 한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상대방을 단일의 상대방을 우리가 어떻게 빨리 대응해서 그 문제를 풀 것인가 그랬다면, 이제는 상대방이 막 여러 명, 복수국간 여러 명이고, 심지어는 뭐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가 빨리 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거꾸로 방향으로 가서 잘못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기 그래서 이제 거대한 변화에 그런 말을 다 담으셔서 거대한이라는 형용사를 쓰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한테 다시 기회가 올지 어쩔지 몰라서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주관 박사님 발표하신 통상 질서 관련인데요. 첫 번째는 CPTPP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정부 내에서 지금 굉장히 이제 농업 분야에는 피해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각 부처 간에 논의 중에 있고, 아직 뭐 가입 시간 문제라는 표현까지 쓰시긴 했는데 아마 개인 사견이실 거고요. 지금 아직 결정된 것은 아직 없고, 다만 만약 가입을 하게 된다면 농업 분야에 피해가 많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입 시에는 어떻게 협상을 할 건지 11개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만장일치제고 우리가 나중에 가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협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잘 짜서 협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이제 그 협상을 해서 마무리가 되면 결국 농업 분야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내 보완 대책을 어떻게 할지 이것을 굉장히 큰 규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될 테니까 그런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은 가입 전에 미리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 시장 개방뿐 아니라 말씀하신 이제 디지털 서비스 뭐 여러 가지 이제 규범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텐데요. 특히 농업 관련해서는 SPS 위생 검역 관련된 규범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뭐 드릴 말씀 많지만 그 중에 요즘 이제 많이 언론에도 등장하는 구획화라는 개념에 대해서만 조금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compartmentalization이라고 영어로는 하는데요. 흔히 이제 지역화는 어떤 가축 질병이 발생한 그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 수입이 되는데, 구획화는 그보다 작은 단위의 시설을 뺀 그러면 나머지가 다 수입되는 거냐. 그래서 더 지역화보다 더 무서운 뭐 그런 거냐. 이제 이런 의문들이 있으신데, 구획화의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파지티블리스트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정해서 그 시설은 굉장히 이제 방역 조치가 잘 되어 있는 어떤 시설을 정해서 그 시설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농장이든 아니면 어떤 예를 들면 주로 이제 종축장 같은 것들을 많이 인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시설을 정해서 거기서 이제 수입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수출국가 수입국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특정 농장을 뺀 질병이 발생한 농장을 뺀 모든 나라께 들어오는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다른 규범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예를 들면 기후 변화 관련된 것이 앞으로 이제 중요해질 테니까. 그런데 이 기후 변화 또 뭐 온실가스 줄이자 또 뭐 저투입으로 그리고 메탄을 줄이는 어떤 사료를 개발하자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은 논의가 될 텐데 이 분야야말로 진짜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예를 들면 온실가스는 줄여서 농업을 저투입을 하는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EU가 생각하는 게 또 다를 겁니다. 미국은 기존에도 예를 들면 생명공학 기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던 미국은 이 기후변화 문제야말로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 이제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EU는 또 그 정반대의 생각을 또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막 방향을 알 수 없는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어느 쪽으로 R&D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김영윤 대표님 발표하신 남북 물류 관련된 말씀 들으면서 이제 새 정부가 이제 곧 출범하고 저희도 남북 간의 농업 협력 또 산림 협력 이런 것들이 저희 부처 소관으로 돼 있는 이런 것들이 논의는 되다가 중단이 많이 되었는데 이제 그 차기 정부에서는 여건이 좋아져서 그런 것들이 좀 성과를 내기를 기대를 합니다. 또 저희가 준비할 일이 있으면 착실히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 듣다가 한 가지 든 생각은 서울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기차표를 아까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남북 간에 이제 물류가 활성화된 측면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환영할 일인데 그러면 독일에서 우리가 지금 돼지고기를 지금은 질병 때문에 잠시 막혀 있습니다만 독일산 삼겹살을 우리가 수입하거든요. 그러면 배에 태워서 한 달을 지나서 오니까 주로 냉동 삼겹살이 오는데 베를린에서 이제 기차가 서울로 오게 되면 이제 독일산 삼겹살이 냉장육으로 이제 서울로 막 밀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한 사례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출보다 수입을 5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류가 활성화되면 새로운 이제 아까 뭐 CPTPP와 같은 그런 엄청난 새로운 형태의 그런 무역 협정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물론 이제 그것을 막을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아주 이성만 국장님 CPTPP부터 냉동 삼겹살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채팅방에 아까 실시간 질문을 받는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어나운스를 한 바가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또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이 북한이 연결과 교류를 체제 위협으로 생각하는 두려움과 미국의 군사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안심시킬 방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뭐 그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략무기 도입은 대중 대일 목적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에 대한 북한의 이해도 필요치 않겠는가? 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코멘트인데요. 대북 교류 지원 사업에 대해 있어서 현지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남북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분께서 이제 질문하시면 또한 답변도 하셨어요. 답변은 제가 생각하기엔 남남 갈등의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런 그 질문과 코멘트가 4개가 남북한 관련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통상 관련해서 하나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탄소 국경세에 대한 전망 시기 수준에 대한 견해를 부탁합니다. 이게 질문입니다. 탄소 국경세에 대한 전망 시기. 자, 그러면 이제 4개가 남북한 관련 사항이고요. 1개가 이제 통상 관련 사항인데 여기에 더해서 아까 토론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정호 박사께서 코로나 관련 사항이 남북한 이 경협을 막는 사항이다. 여기 대해서 발표자께 답변을 부탁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권영경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 북한이 SDG를 현재 내세우고 있고 그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대개도국 지원 사업이 하나로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는 그 코멘트 말씀하신 건데, 이게 그 북한 보이콧하고 좀 관련돼서 좀 그 용이치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도 역시 그 발표자께서 답변해 주실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뭉뚱그려서 우리 그 김영윤 대표께서 한 5분 정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주환 박사께서 아까 그 말씀한 그 탄소 국경세 전망 시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우리 서중교 박사, 그 다음에 이상만 국장님 등 그 토론자들의 간단한 답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윤 대표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발표는 두 번째 했는데 대답은 첫 번째로 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요거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정환 이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거, 북한을 안시킬 방안이 필요한데 북한은 교류를 체제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어떤 일견 보면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은 체제를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류를 받아들이기 힘든다는 것이죠. 교류 그 자체를 위협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신합니다. 교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한미연합훈련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북한도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군대 주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위협적이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요. 이 연습을 다른 방향에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핵을 가지고 한반도에서 군사 연습하는 것은 한반도가 유일합니다. 다른 북태평양 조약 기구에서도 이러지 않습니다. 예, 여기만 유독이 그렇단 말이죠. 전군들이 모두가 다 나서서 그렇게 하니까 두려운 것이죠. 이 방안은 군사 전문가들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 때에 이거를 중단하고 해도 뭐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권영경 교수님이 이야기한 거, 그 북한을 세계 체제로 유진하는 그런 방법, 네, 좋은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이야기할 때 메비우스의 띠를 이야기하셨어요. 고르디우스 매듭도 있지 않습니까? 고르디우스 매듭은 캐도 남마죠. 단칼에 이거를 하는 것이죠. 북한은 그걸 원했습니다. 트럼프하고. 그러나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서로 유리한 입장에서, 북한이 유리한 입장에서 그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고르디우스 매듭이 풀리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되면은 메비우스의 띠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단계별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근데 이 단계별마저도 미국은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죠. 이것이 풀리지 않은데 북한을 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최장호 박사님이 코로나를 이야기하셨어요. 예, 제가 만약에 코로나를 이 발제에다가 넣으면은 더 좋았겠죠. 보면은.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안이 있는데, 이 코로나를 넣으면은 코로나를 포함시켜서 억제할 방안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코로나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북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예, 지금 북한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북중 철도 연결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도 자꾸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요소수 대란이 났듯이 북한도 아마 중국에서 거기 수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 활동을 허가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장 될 것이 아니라 아마 내년 초에 나 가서 이렇게 풀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언급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 부분. 그리고 권태진 박사님이 채팅창에서
신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뢰 중요하죠. 그러나 신뢰를 확보하자고 말만 해가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신뢰 확보하자. 그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개인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사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사업을 해야지 거기서 신뢰가 생긴다는 것이죠. 옛날에 개성공단에서 휴대폰 사용 못하게 했어요. 북한이 절대로 다 들어갈 때 회수해가지고 보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내는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해도 좋다. 그는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체제에다가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하겠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뭐 그러면서 뭐 개성공단 문 닫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렇죠. 그 외에도 남남 갈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태진 박사님. 남남 갈등을 정말 그래서 제 발제에도 우리가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있고 너무 적대적인 관계에서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될 게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북한한테 요구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려면은 남북 대화를 제안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남북 대화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물밑 대화를 가져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북한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전혀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져 나가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상만 국장님 이야기하신 거 서울 베를린에서 이제 냉동이 아니라 냉장 삼겹살 온다고 제가 한번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그 질문에 나왔던 탄소 국경세가 언제 도입될지, 얼마만큼 범위가 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유는 이번에 발표한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해서 2026년부터 실제 시행을 예고하고 있고요. 다만 이 범위가 농업은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언급된 품목으로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그리고 전기와 같은 에너지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편 현재 그 이유는 이들 자국 내 산업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데 이걸 2030년까지는 완전히 없애겠다 해서 모든 국가의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30년 이후로는 이러한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고 넓어질 수 있지만은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이 큽니다. 얼마만큼 탄소가 배출되는지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고 모니터링해야 되고 이거를 인증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도 이 분야가 적용될지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친환경 그리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계에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지금 또 이제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예, 추가 질문 사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백신이 없는데 아직 아까 최종호 박사께서 백신 때문에 난리 났다고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다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백신도 없는데 아직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질문이고요. 두 번째가 북한이 최근에 희군 발전법이라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거 최종호 박사님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당분간 문을 걸어 잠그겠다는 의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최정호 박사께서 북한이 뭐 할 여력도 없다, 교류 협력도 여력도 없다 그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의사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죠? 시군 발전법이라는 법률을 통해서 아예 문을 걸어 잠그겠다. 그리고 현재 국제적 환경하에서 남북한의 대화하기 묘안이 있겠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그 최정호 박사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북한이 이제 코로나로 경제적 피해가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피해가 좀 심각합니다. 다만 북한에 백신이 없고 코로나 환자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이제 북한에 가서 또는 북한으로부터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지 이제 리포트를 받았는데 유사한 증상을 보인 사람은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는 없다라고 리포트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적인 피해가 없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식량난이 심하게 발생하지 않아서, 그리고 아사자가 발생하지 않고 탈북자가 없다 보니까 그냥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북한도 경제 상황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수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생산이 굉장히 많이 둔화되어 있습니다. 당장 이제 요소수만을 생각을 해봐도요.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금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북한도 질소비료와 요소수를 수입을 해서 이제 북한도 질소비료를 생산을 하는데, 당장 이제 내년 3월, 4월에 주로 이제 3월부터 5월 달에 요소를 수입을 하는데, 중국이 요소를 북한에게 줄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북한 내부적으로는 식량 생산 외에 전력 발전, 그다음에 원유를 정제한 후에 얻을 수 있는 이제 플라스틱, 각종 화학 촉매 등등이 수입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경제 생산 둔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군 발전법이 발표가 되었고, 며칠 전에 이제 전문이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발전법은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과 정반대에 있습니다. 이제 시군의 발전을 촉진한다. 그리고 자급자족제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시군이 대책을 마련하라. 다만 중앙의 시군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겠다라는 의사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시군이 인민 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이행하라라는 내용이 주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걸 가지고 북한이 문을 걸어 잠그겠다라는 의도라기보다는 시군이 중심이 되어서 경제 발전을 이끌고, 시군 자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라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얼마만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예, 말씀하시죠.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고. 네. 그 전에 우리 이정환 이사장님이 질문한 거에 대답 안 한 게 있습니다. 전략 무기 도입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북한이 그거를 안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북한보다 더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엄청난 무역 교역들이 이루어지고, 중국어 교육하는 것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뭐 그 밑에 뭐 5-6개 다 합해도 못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니까 이 문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더 중국이 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백신이 없는데 문제 없는 이유는 뭔가? 그럼 환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아마 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은 얼마든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청주 농사꾼이라는 분이 제가 한 이야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대변하러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북한 농업협력이나 남북농업협력에 대해서 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농업 문제만 이야기하면 농업 문제만 들어오셨다면은 그런 생각에 앞서서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라. 그렇게 이제 뜻에서 이제 우리가 주제를 잡았고, 우리 서진교 박사님하고 제가 세팅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걸 제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북한을 대변하러 나온다는 것까지 꼭 이야기를 해야 되시는지, 그래야 속이 시원하신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볼테르가 한 말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볼테르가 350년 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난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말할 권리를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남 갈등이 따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하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북한을 대변하러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야, 북한까지 왜 여기 있냐고. 예. 그렇게까지 꼭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정주 농사꾼님, 농사만 잘 지으신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져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1시간 반이 짧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라이브 녹화 내용은 오늘 저녁부터 유튜브에서 CSNJ와 농촌의 길, 거대한 변화를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농촌의 길 2021 두 번째 날이 되겠는데요. 오후에도 계속 회의가 있습니다. 1시부터 농업농촌의 현실과 신정부 농정 방향, 그 다음에 2시 40분부터 한우산업 전망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진행을 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특별 세션이 되겠는데요. 특별분과 첫 번째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